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도 다시 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었죠. 거기에 미국 국방부 장관조차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언제든 한국을 쳐들어 올 수 있다고 압박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미군들은 한국군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상급 부대에 보고를 하고 미국의 시민들조차 한국의 관세는 너무 가혹하다며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죠. 과연 미국이 한국의 관세를 10%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벤저민 마일스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전략분석국의 선임 분석가이죠. 10년 넘게 펜타곤에서 일하며 날카로운 분석력과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장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한국은 경제 강국입니다. 이제 자국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회의 후 사무실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50% 증액 요구와 함께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하늘은 유난히 회색빛이었습니다. 책상 위 문서 더미 사이에서 주한미군 내부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죠.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미국산을 능가한다는 평가가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K9의 사격 정확도와 K2의 기동성은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더 깊이 살펴보니 또 다른 중요한 평가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현재 한국군이 북한의 침략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단순히 북한 견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요. 이는 단순한 비용 편익 분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었죠. 더 찾아보니 주한미군 장병들의 평가 서신들이 나왔습니다.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서 느낀 감상을 솔직하게 적은 내용이었죠. 한 병사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형제입니다. 서신들을 읽으며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했어요. 숫자와 비용 너머에 있는 인간적 유대와 신뢰, 그것이 이 동맹의 실체였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에서는 관세 정책 재조정에 관한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제자문단은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라는 점이 강조됐죠. 서류 더미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사진 속 동료애가 지금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보다 더 큰 진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뜻밖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방장관 직속 특별팀에서 저를 불러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어요. 한국의 국방 역량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직접 평가하라는 내용이었죠. 일주일 안에 출국하여 서울, 남양주, 대전 등의 주요 국방시설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무였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확인할 기회가 생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는 동맹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국방자문관 자격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임무 브리핑에서 받은 일정표를 다시 살펴보았어요. 서울을 시작으로 남양주 국방기술시험장, 대전 국방과학기술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국방부 특수시설까지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10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은 거대한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로봇 안내원, 완벽한 동선 설계가 눈에 띄었죠. 대기 시간은 단 5분, 수하물은 이미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김준호 대위가 저를 맞이했어요. 마일스 자문관님, 환영합니다. 서울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호 대위의 유창한 영어와 세련된 매너에 놀랐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가 보여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눈을 빛냈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초고속 철도는 소음 없이 시속 300km를 넘나들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에 갇히지 않죠.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것이 우리 문화의 특징입니다. 김준호 대위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서울 도심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김준호 대위는 도시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죠. 우리 도시는 지하철, 버스,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인공지능 신호 시스템도 운영 중이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첨단 국방기술진흥회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어요.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건물은 마치 우주선처럼 보였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박정훈 회장은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죠. 마일스 자문관님, 오랜 여정에 피곤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3D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한국의 국방 기술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발표자는 한국 방위 산업의 역사를 설명했죠. 1970년대 우리는 거의 모든 무기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7위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에게 국방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데이터와 차트를 보며 이 나라의 기술적 성장 속도에 감탄했어요. 50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정훈 회장이 제안했죠. 내일은 남양주 국방기술 시험장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실제 장비들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날부터 받은 인상은 워싱턴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보고서와 숫자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현실이 여기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 있을 시험장 방문을 생각하니 기대감이 밀려왔죠. 이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어요. 김준호 대위의 안내로 남양주 국방기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오늘의 일정을 검토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김준호 대위는 이동 중에 내일의 대전 방문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국방과학기술원에서 한국 국방기술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남양주에서는 현재의 기술을, 내일 대전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기술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시험장에 도착하자 넓은 훈련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멀리서 K-21 보병 전투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무거운 철갑 차량이 시속 70km로 달리며 장애물을 넘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무릉덩이를 통과하는 수상 기동 능력까지 시연하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이것이 우리의 K-21입니다. 완전 국산화된 보병 전투차로 어떤 지형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준호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K-21 개발에 참여한 핵심 인물이었어요.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 더 흥미로웠던 것은 개발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장 중심으로 개발합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 병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준호 연구원의 말에서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가와 동료를 위한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헌신이 기술의 우수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다음으로 전자유도 시스템 시연이 이어졌어요. 다중 목표 추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며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에 전율을 느꼈죠. 이준호 연구원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 병사들의 생존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점심 식사 중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빔밥과 김치, 다양한 나물과 찌개가 테이블을 채웠어요. 이준호 연구원은 각 음식의 의미와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철학과 지혜가 놀라웠죠. 건강과 자연의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 식문화에서 이 나라의 또 다른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식사 후 생산 라인을 견학했어요. 자동화된 로봇들이 정교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은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죠. 이런 정밀도가 K-21의 성능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갑자기 공장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퇴직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40년간 방산 연구에 헌신한 김영호 연구원의 퇴직식이었습니다. 동료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거나 과장된 축사를 하지 않았죠. 대신 깊은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박수를 보냈어요. 김영호 연구원은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공포를 모르고 잘할 수 있도록 방패를 만든 것뿐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방위 산업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생산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었죠. 시험장을 나오며 바라본 석양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김준호 대위에게 내일 대전 방문에 대해 물었어요. 내일은 기술의 뿌리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보신 모든 기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른 아침,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KTX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빽빽한 아파트 단지가 점차 넓은 논밭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기차는 소음 없이 미끄러지듯 달렸죠. 대전은
한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입니다. 국방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준호 대위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어제 본 K21의 성능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나요? 김준호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 국방부 특수시설에서 미래 기술을 보게 되실 겁니다. 대전역에 도착하자 박민준 연구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국방과학기술원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차에 타자 그가 말했죠. 오늘은 우리 기술의 역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방과학기술원은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오래된 건물 하나가 보존되어 있었어요. 박민준 연구원은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죠. 이곳은 1970년대 처음 연구소가 설립됐을 때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과거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현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이 한국의 빠른 발전 속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죠. 안으로 들어가자 한국 국방기술의 진화 연대기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외국 무기를 분해하고 연구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기 간섭 방지 장비 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죠. 이 장비는 개발 초기에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었거든요.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연구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전시실 한쪽 벽에 걸린 회색빛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전쟁 당시 폐허가 된 마을 앞에 서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의 눈빛이 강렬했죠. 이 사진은 왜 여기 있나요? 박민준 연구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가족입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아버지만 살아남으셨죠. 아버지는 그때의 경험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연구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저도 그 뒤를 이었고요. 그의 이야기는 역사의 무게를 느끼게 했어요. 한국인들에게 국방은 단순한 직업이나 산업이 아니라 가족과 역사, 그리고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헌신 뒤에는 깊은 역사적 아픔과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는 결의가 있었죠. 점심 식사 후 최신 연구시설을 둘러보았어요. 놀라운 기술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사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박민준 연구원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생겼죠. 연구원님께는 이 일이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준 연구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는다고요. 저에게 이 일은 아버지와의 약속입니다. 그의 진솔한 말에 깊은 공감이 일었어요. 문화와 역사는 다르지만 인간으로서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보편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가 워싱턴에서 봤던 숫자와 보고서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국방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정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에서의 일정을 마친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 국방부 특수시설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어제 박민준 연구원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가족 이야기에서
한국의 국방 기술 발전 이면에 있는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김준호 대위는 저를 국방부 특수시설로 안내했죠. 보안 검색을 통과하자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시험장이 나타났어요. 이곳은 완벽히 통제된 환경에서 최첨단 무기를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이상윤 박사가 저를 맞이했죠. 그는 30년 경력의 유도무기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스템은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특별히 허가를 받아 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윤 박사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이 유도탄의 핵심은 다중 스펙트럼 탐지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적의 전자방해에도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기술이었죠. 이 기술은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정확도가 높을수록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상윤 박사의 설명에서 기술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느껴졌어요. 이 나라에서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의식이 기술의 정교함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죠.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복잡한 장애물과 교란 신호 속에서도 유도탄은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데이터 화면을 보니 오차 범위는 단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죠. 세계 최고 수준임이 분명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문득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상윤 박사님, 이런 기술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요? 단순히 군사력 과시를 위한 것인가요? 이상윤 박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마일스 자문관님, 우리에게 이것은 무기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생존의 상징이죠. 식사 후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천천히 재건되어가는 나라의 모습이었죠.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세기에는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그 상처를 우리는 기술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깊은 역사적 통찰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에게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역사와 미래를 잇는 달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부정하거나 잊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이상윤 박사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그 아픔을 딛고 국방 연구에 평생을 바쳤죠. 이상윤 박사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평화가 옵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이 나라에서 국방은 단순한 안보 정책이 아닌 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기술에는 역사적 아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나 군사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영혼과 의지, 그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숫자와 성능 지표를 넘어 그 기술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철학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이것은 워싱턴에 돌아가 제대로 정리하고 발표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동맹 관계를 넘어선 깊은 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전하고 싶었어요. 워싱턴에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느낀 감정을 객관적인 평가로 바꾸는 작업이었어요.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국방부 본청에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제 보고서 발표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역량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K-21 보병 전투차와 신형 유도탄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기술적 데이터를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술 너머에 있는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국방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 만들어낸 절실함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내부 평가 자료도 공유했어요. 한국군이 북한의 침략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평가와 함께 주한미군의 주둔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분석도 포함시켰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단순한 비용 효율의 관점으로 이 동맹을 평가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우리는 군사적 동맹을 넘어 문화적, 가치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민족의 의지,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 그리고 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였죠.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라는 숫자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70년 넘게 함께 지켜온 자유와 평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그 가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일부는 여전히 비용과 효율에 집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맹의 본질적 가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경험이 있는 장성들은 제 의견에 강하게 동의했죠. 마일스 자문관의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숫자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한국인들의 국방에 대한 헌신과 기술력은 우리에게도 큰 자산입니다. 이틀 후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제 보고서 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평소 이런 현장 보고서가 상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었죠. 위원회 참석을 준비하며 추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원 청문회는 예상보다 훨씬 호의적인 분위기였어요. 여러 의원들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국방 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죠.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기술과 헌신은 우리에게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워싱턴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공간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문득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로 보이는 어린 소년과 함께 서 있었죠. 노인은 유리장 안에 전시된 군복과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저기 있는 편지는 내 전우가 쓴 거란다. 그는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 조용히 다가가 그들 옆에 섰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젊은이, 당신은 한국에 가본 적이 있나요? 방금 다녀왔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발전된 나라더군요. 노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군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이 동맹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깊은 유대였죠. 저는 그 순간 제 보고서가 단순한 군사 분석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담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보고서 제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집 소식을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평소 제 직급에서는 이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긴장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국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일스 자문관,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역사와 정신, 그리고 동맹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주한미군 내부 문서의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내부 평가에 따르면 현재 한국군은 북한의 침략에 대해 독자적으로 방어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에서 더 주목할 점은 전략적 함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문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단순히 북한 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요.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지렛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 평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마일스 자문관의 관찰은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최근 평가와 일치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보호 대상국이 아닌 지역 안보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군사적 준비 태세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재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단순히 비용 측면이 아닌 전략적 가치의 관점에서 이 동맹을 바라봐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죠. 회의가 끝나고 이틀 후 대통령 보좌진과의 브리핑 요청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옆 회의실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모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경험과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자 기술적으로도 대등한 협력자입니다. 이런 관계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 안보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우리가 이 동맹을 약화시킨다면 그 공백을 누가 채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대통령이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관한 분석은 정책 재검토의 핵심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실제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로 완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새로운 입장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우수한 방위 능력과 자체 국방 투자를 고려할 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추가 인상 요구를 철회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자국 방위에 보여준 책임감과 기술적 기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은 직접적이고 분명했습니다. 50% 증액 요구는 완전히 철회되었고 대신 한국의 국방 기여도에 대한 감사가 공식적으로 표명되었죠.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국방장관은 한국군에 대한 공식 평가서를 발표했어요. 이 문서는 한국군의 기술적 역량과 헌신을 극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미군의 훈련에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죠. 한미동맹은 비용과 이익의 문제가 아닌 70년 동안 함께 지켜온 자유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의 안보만이 아닌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국방장관의 이 발언은 모든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노력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 보람찼죠. 그날 저녁 김준호 대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큰 환영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의 메시지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일스 자문관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함께 걸어온 길을 앞으로도 함께 걸어갑시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과 의지였어요. 그리고 그 정신은 이제 우리 동맹의 새로운 토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돈과 이익을 넘어 진정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반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죠. 보고서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독일 베를린에서 온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젤리카 슈미트 국방연구원에게서 온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제 보고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유럽 국방회의에서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죠. 베를린행 비행기 안에서 안젤리카의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그녀는 독일 최고의 국방 전문가로 과거 동독 출신이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서독의 기술과 시스템을 연구하며 통일 독일의 국방 체계를 재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녀가 왜 한국의 사례에 관심을 가졌는지 궁금했죠.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자 안젤리카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마일스 자문관님, 저는 분단국가 출신으로서 한국의 이야기에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녀의 질문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깊은 공감과 배움의 의지를 느꼈어요. 안젤리카에게 한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비슷한 역사적 아픔을 공유한 나라였던 거죠. 이런 문화적 공감대가 국경을 넘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안젤리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 오랫동안 헤어져 살았다고 해요. 그 경험이 그녀를 국방 연구의 길로 이끌었죠. 안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안젤리카는 저를 유럽연합 국방연구소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마르코 로시 유럽연합 국방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다고 했죠. 마일스 자문관님, 저는 작년에 한국의 방산 기술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직접 확인한 우수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르코의 말에 따르면 유럽연합도 최근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도입을 결정했고 전자전 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이면의 철학입니다. 한국인들의 생존을 위한 절실함과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죠. 우리는 그들에게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도 배워야 합니다. 마르코의 인식에서 문화적 존중과 상호학습의 자세를 볼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닌 가치와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죠. 점심 식사 중에 마르코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한국 방문 중 한 노인을 만났다고 해요. 그 노인은 한국 전쟁 당시 독일 의료지원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노인은 매년 독일 대사관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숫자를 넘어선 인간적 유대죠. 이튿날 유럽 국방회의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국방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어요. 기술적 우수성뿐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역사와 정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의 국방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기술에서 우리는 단순한 성능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력, 미래를 위한 헌신, 그리고 평화를 향한 굳은 의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NATO 관계자들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안젤리카가 다가와 말했죠. 마일스 자문관님의 보고서 이후 유럽에서도 한국의 국방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성능이 아닌 그 기술의 철학과 정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장의 보고서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국제적인 대화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동맹의 가치, 기술의 의미, 그리고 국가 안보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한국에서 만났던 박민준 연구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닌 함께 지켜온 가치와 서로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 더 강한 동맹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다음 임무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이해와 상호 존중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제 국제관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국 음식은 쓰레기라고 외치는 일본 와세다 대학생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죄다 자극적이라고만 말하는 와세다 대학생들이 한복을 입은 한국 학생과 마주치더니 한국 학생이 준 김치를 먹으며 곧이어 이런 감동적인 맛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흉내만 내는 김치볶음밥은 진짜 김치볶음밥이 아니라고 소리치며 죽기 전에 한국식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 이름은 사츠키이고 20살의 도쿄에서 자라난 대학생이에요. 부모님은 둘 다 성공한 변호사시고 전 지금 명문대에서 호텔 조리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요. 도쿄 같은 다양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솔직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한국인 친구나 지인도 많지 않았고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김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국제학생회밤 행사를 한다는 걸 듣고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열망하는 기자로서 문화 교류와 편견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그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죠. 전 세계 각국의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었어요. 행사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화려하게 전시된 걸 볼 수 있었어요. 장소 곳곳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부수들이 있었는데 그들만의 독특한 풍습, 의상, 음식 등을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가는데 특히 한 부스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부스였죠. 부스 뒤에는 윤지라는 젊은 여성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따뜻하고 환영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전 그녀에게 이끌리지 않을 수 없었죠. 부스에 다가가자 윤지 씨는 따뜻하게 저를 맞이하며 김치 샘플을 건네주었어요. 처음엔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맛이 어떨지 잘 모르겠다며 망설였는데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에 깜짝 놀랐어요. 매콤하고 신맛도 나면서 달콤한 맛까지 단번에 푹 빠져버렸죠. 김치 맛을 음미하면서 윤지 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윤지 씨는 우리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한국인 교환 학생이었고 자신의 나라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졌고 그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우리의 대화는 프랑스 학생들 무리가 부스로 다가오면서 끊겼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죠. 한국 음식은 맛도 없고 냄새도 난다면서 비난하기 시작했고 언어는 거칠게 들린다고 했어요. 전 그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지 씨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연하게 프랑스 학생들에게 정중히 미소 지으며 직접 음식을 맛보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라고 권했지요. 처음엔 프랑스 학생들도 망설였지만 결국 몇 가지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음식을 먹어보니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음식의 깊은 맛과 복합적인 맛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들은 놀라워하고 심지어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어요. 윤지 씨는 이 기회를 이용해 프랑스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의 역사와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김치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발효식품이 한국인의 식단에서 왜 중요한지 설명했죠. 열정과 열의를 다해 말했고 자기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윤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그녀의 자신감과 품위에 감탄했어요. 그녀는 편견과 비난의 정면으로 맞섰지만 화내거나 방어적으로 굴지 않고 오히려 그걸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깨우치게 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가 정말 존경스러웠죠. 윤지 씨와의 대화. 그리고 프랑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면서 전체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다른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행사에 참여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면 열린 마음과 배울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는 걸 금방 알게 되었죠. 윤지 씨의 이야기는 문화 교류가 양방향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자기 문화를 남들과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대가로 그들에게서 배우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죠. 겸손함과 존중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하고 감사하려는 진실된 마음이 필요해요. 행사가 끝날 무렵 전 마음 깊이 윤지 씨에게 감사했어요. 제게 준 교훈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 문화교류 프로젝트에서 협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연락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밤 행사장을 나서면서 전 흥분과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죠. 배움과 성장 세상의 다양성에 대한 더 깊은 감사로 가득 찰 장이어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됐어요. 국제학생회밤 행사 이후 몇 주 동안 전윤지 씨가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고 우리가 시작했던 대화를 계속하고 싶었지요. 어느 날 전윤지 씨한테 연락해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윤지 씨가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정말 기뻤죠. 우리는 캠퍼스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 들어섰을 때 윤지 씨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윤지 씨는 고개를 들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죠. 윤지 씨 맞은편에 앉으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국제학생의 밤 이후로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부터 나눴어요. 윤지 씨는 수업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전 저널리즘 전공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문화 교류라는 주제로 대화가 흘러갔어요. 윤지 씨는 다양한 문화 간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대한 열정을 표현했고, 전 윤지 씨의 헌신에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어려움에 대해 토론했고, 윤지 씨는 일본에서 한국인 학생으로 지내며 겪은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사람들이 윤지 씨의 문화에 대해 종종 가졌던 오해와 윤지 씨가 교육과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윤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 문화 교류가 일회성 행사나 완수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문화 교류는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과정이었죠. 사람과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고 보다 포용적이고 이해심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윤지 씨와 전 우리 캠퍼스와 그 너머에서 어떻게 문화 교류를 증진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워크숍을 열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심지어는 팟캐스트를 시작해서 다양한 문화의 이야기와 관점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죠. 대화를 계속하면서 전 윤지 씨의 비전과 열정에 더욱 고무되는 걸 느꼈어요. 윤지 씨는 아무리 벅찬 도전이라도 근면과 의지로 이뤄낼 수 있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어느새 커피잔은 비어갔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죠. 작별 인사를 했지만 이건 의미 있는 우정과 동반자 관계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윤지 씨와 전 정기적으로 만나 우리의 아이디어와 미래에 대해 계속 논의했어요. 우리는 캠퍼스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공유하는 문화. 교류 워크숍을 조직하는 것으로 잡기 시작했죠. 워크숍은 대성공이었고 우리는 동료 학생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많은 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평소에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고마워했죠. 이런 반응에 고무된 윤지 씨와 전 우리의 노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어요. 우리는 시내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교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했죠. 놀랍게도 우리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았답니다. 우리는 너무 기뻐서 어서 빨리 시작하고 싶었죠. 프로젝트 계획을 짜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은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최선의 방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죠. 때로는 긴장감이 고조되어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질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윤지 씨는 항상 침착하고 냉정했어요. 공통점을 찾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윤지 씨였죠. 윤지 씨의 리더십과 모범을 통해 우리는 난관을 헤쳐나가고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을 한데 모은 여러 행사와 활동을 조직했어요. 다문화 음식 축제 영화, 상영 시리즈 지역 사회 봉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었죠. 프로젝트가 펼쳐지는 동안 전 그것이 가져온 영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학생들 간의 우정이 싹트는 걸 봤고 문화적 장벽을 넘어 이해와 교감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목격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윤지 씨는 변함없이 영감과 조언의 원천이 되어주셨어요. 윤지 씨는 제게 인내와 연민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 교류가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전 우리가 이뤄낸 성과에 대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보다 윤지 씨 같은 놀라운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우리의 노력으로 캠퍼스와 그 너머에서 문화 교류를 증진한 것뿐만 아니라 평생 이어질 우정과 이해의 끈끈한 유대관계 또한 만들어낸 거예요. 윤지 씨에게서 배운 교훈이 앞으로 저 자신의 문화, 탐구와 이해의 여정에서 저를 인도해 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답니다. 문화 교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나면서 윤지 언니랑 저는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한데 모았고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으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증진시켰죠. 우리의 성공에 영감을 받고 활력을 얻은 우리는 다음 도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문화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는 사명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말이에요. 많은 토론과 조사 끝에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의 풍부한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 전체의 문화축제를 열기로 결정했죠. 이 축제는 전 세계의 문화에서 온 음악, 무용, 예술, 음식 등을 선보일 예정이었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거였어요.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를 조직하는 건 엄청난 과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결심이 섰죠. 우리는 지역사회 지도자, 지역기업 문화단체 등에 연락해 지원과 자원을 모았어요. 기쁘게도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축제 아이디어에 흥분했고 참여하고 싶어 했죠. 우리는 다양한 문화집단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만들고 행사의 세부 사항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기획 과정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프로그램 라인업에 대한 의견 충돌, 장소 확보와 허가 문제의 어려움, 모든 문화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죠. 그러나 개방적인 소통, 협력 그리고 우리의 비전에 대한 공유된 헌신을 통해 우리는 각각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윤지 언니의 리더십과 외교 능력은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매우 귀중했고, 저는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축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의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소셜미디어, 전단지, 지역 뉴스 매체 등을 통해 행사를 홍보했고 반응은 굉장했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어 했어요. 축제 당일 저는 참석자 수에 깜짝 놀랐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시 전역에서 모여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축하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러 왔더라고요. 축제는 활기차고 다채로웠어요. 전 세계 문화를 대표하는 음악과 무용 공연, 예술 전시회, 음식, 노점상들로 가득했죠. 제가 인파 사이를 걸으면서 우리가 이뤄낸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소통과 이해의 순간들을 목격했죠. 하루 종일 윤지 언니랑 저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쉴 새 없이 일했어요.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판매자 및 공연자들과 조율하며 모두가 환영받고 포용되는 기분을 느끼도록 했죠. 축제가 막을 내리자 저는 지친 기분도 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성취감도 느꼈어요. 우리는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뒤 며칠 몇 주 동안 우리는 참석자와 참가자 모두로부터 엄청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새로 맺은 우정, 얻은 문화적 통찰력 그리고 축제에서 느낀 소속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윤지 언니와 저에게 축제의 성공은 문화, 교류의 힘과 지역사회 간 가교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포용적이고 이해심 많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이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 허물어야 할 문화적 장벽이 너무나 많고 들려줄 이야기도 배울 것도 많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도구와 열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문화 교류의 변혁적인 힘을 직접 목격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죠. 더 많은 행사를 조직하든 학교에서의 문화 교육을 옹호하든 아니면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을 계속 공유하든 윤지 언니랑 저는 더 포용적이고 이해심 많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와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어떤 도전과 기회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문화 교류의 여정은 평생 가는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문화축제 이후로 몇 달 동안 윤지랑 저는 계속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문화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작은 규모의 행사와 워크숍도 열었고 지역 단체들이랑 협력해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했죠. 그리고 우리가 겪은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까지 시작했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희는 정말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놀라운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관점을 가지고 계셨죠. 이민자 가족들의 도전과 승리,
토착 공동체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소외된 집단이 직면한 평등과 정의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문화 교류의 복잡성을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이 일에 더 어렵고 불편한 측면들도 마주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사명을 의심하는 사람들로부터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편견과 과정도 직면해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윤지랑 저는 더 포용적이고 이해심 많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비전에 전념했어요. 문화 교류의 작업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거든요. 우리의 활동이 계속해서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되면서 전국의 컨퍼런스와 행사에서 연설 초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배경의 청중들과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했고, 문화이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와 관점에서도 영감을 받았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 교류가 단순히 다양성을 축하하고 공동체 간의 다리를 놓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분열을 영속시키는 제도와 구조에 도전하고 모두를 위한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으로 윤지랑 저는 우리의 플랫폼과 자원을 활용해 더 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문화적 분열과 차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정책 변화와 제도 개혁을 지지하는 방안을 모색했어요. 우리는 사회정의 단체 및 풀뿌리 운동과 협력하여 소외된 공동체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추진했지요. 증오와 편견에 맞서 목소리를 냈고 동맹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더 행동주의적인 톤을 띠게 되면서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에 직면했어요. 현상 유지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복잡한 권력 역학관계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헤쳐나가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정의 평등에 대한 헌신의 기반을 두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함께 구축한 파트너십에서 힘을 얻었고 애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비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윤지와 함께한 여정과 우리가 함께 해낸 일들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건 문화 교류가 단순히 이해와 공감을 쌓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와 혁신을 위한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기념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분열을 영속시키는 제도와 구조에 도전했어요.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웠고 모두를 위한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향해 노력했죠. 국제학생 행사에서 운명적인 그날 밤을 되돌아보면 윤지를 만난 것이 문화 교류에 대한 저희 관점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행동주의에 대한 평생의 헌신으로 이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의 일이 쉽지 않을 거고 더 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전진하기 위한 도구 열정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문화 교류와 이해의 힘으로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새로운 목적 의식과 결단력을 가지고 희망과 낙관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답니다.